진짜 시커먼 돌고래 새끼 같은 게 이래 탁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CCTV에 지켰기 때문입니다. 공비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외부 해치 밑으로 나가죠. 요게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예요. 너무 무서워. 어머머머. 뉴스에서 저 봤어요. 영상이 있어? 쟤네들은 다 집단 자살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그렇지. 원칙이 간자놀이를 간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날 역시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다. 저 아저씨 좀 먼데 동해까지 가세요? 타세요. 자정을 넘긴 새벽, 여자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됐다. 나는 오늘따라 운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목적지 도착 30분 전, 주유소를 150m 앞둔 순간 오, 무서워. 지나갔어, 방금. 뭐야? 오, 무서워. 지나갔어, 방금. 오, 싫어. 와, 서로. 이 시간에 여기 사람이 있어? 저게 뭐지? 방금 그거 보셨어요? 소름 끼쳐. 이분은 진짜 무섭겠다. 어둠 속에서 언뜻 보였던 인형.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다.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주민이 입기엔 낯선 복장. 내가 본 건 귀신도 헛것도 아니었다. 어머, 너무 무서워. 어머. 이 오밤중에 여기를 왜 걷냐고요. 산이잖아요, 그죠? 무서워, 진짜. 수상한 자들을 본 곳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안인질리 해변 근처였다. 해안부두 가까이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반짝였다. 나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 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그때 어머나. 뭐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안 돼. 안 돼. 너무 무서워. 빨리 가, 빨리 가. 수면 위로 보였던 검은 물체. 확실한 건 우리나라 배는 아니라는 거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만 이래 내려다 보니까 진짜 시커먼 돌고래 새끼 같은 게 이래 탁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강릉 대종운수 37살의 택시기사 이모 씨. 이모 씨가 본 게 상당히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새벽이에요. 어두운 밤에 낯선 사람의 형체를 보고 여성을 데려다주고 오는 안인질 해변 근처에서 번쩍번쩍 섬광이 들리고 깍! 사람 비명소리까지 들었다. 그 사람 비명소리도 났어.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고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접해 듣고 경찰도 이거 심상치 않다 느꼈고 군도 대대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신고 장소에서 수색해 봤는데 발견된 게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거였습니다. 아까 돌고래 새끼 같은 거가 턱하니 바위 위에 얹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이었어요.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북한 평양 집단이 아직도 헛된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장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북한 무장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북한 무장 간첩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100톤급이 넘는 규모로 최고 승선인은 20명이 넘는 규모의 장비입니다. 잠수함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왔다는 게 상당히 저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뭐 크고 작은 도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상이나 아니면은 휴전선 거기서 일어났는데 어떤 전투조가 우리 내륙까지 침투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 2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포감이라는 건 엄청났고 그래서 사실 전두환 정권 때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는데 그 통행금지가 일시적으로 그때 다시 부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8시 이후에는 이제 야간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가 또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참 작전 중인데 또 성묘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묘 가는 사람들한테 태극기 식별표로 실제로 이런 것들 들고 다니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항상 주민등록증하고 태극기를 들고 다녀라. 일단 96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 신문에서 This little tiny submarine이 almost started World War III라고 하면서 3차 대전이고 제2의 한국전쟁이다 라고 크게 보도했었어요. 그럴만도 하지. 우리 군이 곧바로 진돗개 하나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하는데 진돗개가 3개예요. 진돗개 3, 진돗개 2, 진돗개 하나. 3마리 같다. 진돗개 3은 평시 상태. 진돗개 2은 무장 공비가 침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 건데 개 키우는 거 아니고 암호예요? 더 센 게 이거보다도 더 센 게 진돗개 하나입니다. 군 전시 상태에 당시에 발령됐던 게 바로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고 우리 군이 모두 다 무장하고서 이 잠수함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이 잠수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그 편지 때문에 비상이 걸립니다. 자, 잠수함 안에서 발견된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충성의 맹세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올립니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올립니다. 충성의 맹세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올립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결사간철하기 위하여 임무 수행길을 떠나는 저희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크나큰 신임과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품에 영원히 영생하는 친위 전사로 후회 없이 살다 가겠습니다.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조국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며 전투원 전원 자폭을 결정합니다. 전투원 전원 자폭을 결정합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그러니까 그 지금 내용은 이제 잠수함에서 발견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전투원들이 충성의 맹세문인 거예요. 예. 다
다 같이 죽자. 아니면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 이런 막 힘을 내고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변줄자가 생기니까 그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게 일관된 충성이 맹세문이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냐. 일단 사람은 없어요. 잠수함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냐. AK 소총과 체코체 기관총 그리고 실탄이 100발 이상 남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 안에 무장 공비가 있었다. 도망을 갔다라는 추정하에 웬만한 무기는 다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얼마나 많이 들고 갔으면 남아있는 게 정도야.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들고 갔다 이거죠, 지금요. 사실 이들이 조금 무서운 이유가 있거든요. 왜요? 이 무장 공비, 간첩과 이 무장 공비라는 이 수식어가 사실 무섭잖아요. 혹시 순실님 이거 차이를 아세요, 좀? 알죠? 뭔데요? 그거는 간첩이라는 거는 조금 무서운 놈들이고 이 무장공비는 아주 큰 무서운 놈들이야. 이 무장공비는 아주 큰 무서운 놈들이야. 예, 무장공비는 이만큼 무서운 놈이야. 간첩들은 몰래 지새끼 소리 들었잖아요. 정답이야, 정답이야. 차이가 있네. 맞아. 총 들고 오잖아. 정답이 있어요? 정답, 여기요? 아니, 이 질문에? 이 질문에 정답이 있는데 이게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공부의 말 좀 들어보자. 무장 공비, 그러니까 무장한 공산당의 도적이라는 뜻이에요. 공비가. 그렇지, 공비. 공산당의 도적. 간첩은 뭐예요? 간첩은 몰래 정보를 캐내가는 사람. 원래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네. 그 일제가 만주에서 활동한 우리 독립군들을 비적이라고 불렀거든요. 독립군이 아니라 저 강도다. 이렇게 비하를 한 게 사실 우리 이제 반공시대 때 이게 명칭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안 쓰고 있죠. 북한에서는 공비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는 무장 간첩이라고 하죠. 공비라고 안 해요. 그래서 공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 공비가 뭐지 했어. 나는 사실. 저도 남한이 와서 처음 공비란 말 나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우린 공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말 되게 자주 썼거든요. 맞아요. 거기선 자적이라 할 줄 알았는데. 특파 공작원이라든지 연락원이라든지 뭐 특공대라든지 적후원들 그죠. 적후원들 영웅들 이렇게 쓰지. 북한엔 그런 거 없어요? 신고하라 이런 게 간첩 있어요. 식별법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있어요. 저 어릴 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말투가 이제 상냥한 말투. 뭐 저는 뭡니다. 이렇게 서울 말씨라고 했어요. 그게 라디오에 옛날에 나왔던 말씨인데 그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신고한 적이 있어요. 그 경비대대에 들어가가지고 신고를 해서 잡았어요. 잡아서 확인해봤는데 간첩이냐고 막 난 영웅이 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사는 중국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일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한국 말투를 사용했던 거예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49일간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분을 오늘 모십니다. 대단하다. 김남성 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87년도에 군에 입대해서 2016년도에 전역을 그러세요. 원사 김남성입니다. 당시 68사단 700부대에서 49일간 소탕작전을 직접 참여했던 반갑습니다. 군대 안에서 원사님은 사령관님도 함부로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얼마 만에 오랜만에 듣는 원사님 목소리예요. 원사님 목소리에 원래 특유의 능글맞은 힘이 있거든. 능글맞이? 원사님 내고 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 이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님? 오, 멋있다. 이제 고위근무에 나왔는데 사령관님이 나타났을 때 중사님들 충성! 그러잖아요. 상사님은 충성! 원사님은 충성!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 근데 이제 원사님 하시는데 원사님이랑 무슨 뜻입니까? 북한은 이제 특무상사고 동매. 네. 동매. 특무상사가 왜 동매예요? 이렇게 동매, 지는 동매처럼 생겼던 게 아니고. 동매.
예, 이게 시간이 꽤 많이 흐르긴 했는데 어쨌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네. 좀 속속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했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나죠. 그때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는 그 소식을 처음 어디서 들으셨어요? 언제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때는 기억나시죠? 집에서 들었죠. 퇴근했었으니까. 새벽이니까. 1시경에 이제 소집을 했는데 전화가 왔었는데 집 전화로 왔었는데 그래 비상이 걸렸으니까 들어오십시오.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오니까 만중군장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정도. 1시 30분. 네. 우리 지금 일각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서 비로소 알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포착을 한 거죠? 맞습니다. 포착을 하고 추적 중이었던 거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지면 이제 아닌 잠수함 남은 지역이 여기가 난청 지역입니다. 이 무전기가 이게 연락이 소초하고 연락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사가 소초에 상급부대 보고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중에 택시기사가 지나가면서 방금. 그 차이가 1, 2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왜 잠수함을 들키게 그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올렸겠습니까? 그것도 영차 만약에 올렸겠어요. 진짜 기술이다 그거는. 장군님이 올렸다. 장군님이. 이럴 때는 장나자 깜짝이. 당시에 또 이 정동진 앞바다에 파고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진을 하다가 옆으로 밀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했겠죠. 이 잠수함이 하다가 이 암초 위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자. 풀 스피드 한번 돌려봐라. 돌리다 보니까 밑에 다 갈리고 숲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잠수함이 좌초돼서 이들이 증거 인멸 행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장공비고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고 내가 어떻게 근무 일지를 썼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다 불을 지릅니다. 앞서서 택시기사가 목격했던 그 섬광이 바로 잠수함에 있는 중요 기밀 문서들을 태우는 소각하는 데 나왔던 불빛이었다. 그 불빛. 잠수함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다고 제가 취재를 했는데 자, 잠수함이 좌초되고 보통은 우리 상식적으로 위에서 잠수함이 이제 반잠수함 같은 거 위에 뜨잖아요. 그럼 위에서 해치가 열려서 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상업급 잠수함에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바다 밑에 잠기는 밑부분에 해치를 열어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잠수장들을 다 착용하고 무기까지 들고 바다 밑으로 해서 침투하는 문이 상어가 알까듯이. 그렇지. 상어가 알까듯이. 무장 공비들이 다 태우고서 이 문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위로 탈출한 게 아니라 이 밑으로 통해서 탈출합니다. 근데 제가 마치 본 것처럼 이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다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CCTV가 있어? 이야, 대박. 그 북한 배에 CCTV가 있었어요? 이거는 카메라죠? 네. 이 카메라가 왜 여기 있어요? 잠수함에? 잠수함 안에 있는 거예요. 96년도 치고는 대박이다. 계속 나가는 그 동작을 촬영해서 자, 이 장면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잠수함에서 공비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외부 해치 밑으로 나가죠. 요게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예요. 너무 무서워.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자, 지금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모습도 있어요. 잠수함 좌초됐는데 소각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작전을 위해서 침투하는 겁니다. 대단하다, 진짜. 세상에, 저때. 이야. 저 비밀 통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비밀 문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으쓱했죠. 으쓱. 네. 머리끝이 우리 야간에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머리끝이 바닥 쓰듯이 머리끝이 으싹한 소리가 있어요. 영상 보니까 정말 선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만갑 식구분들은 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잠수함을 직접 가서 봤어요. 예, 봤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영화로만 보던 걸 진짜 와서, 야, 이런 장비를 통해서 간첩들을 들여보내고, 무장 공비들 들여보내는구나. 저도 저 강릉에 가서 직접 봤단 말입니다. 저 북한에서 온 잠수함이라서 그거 보는 순간에 세상의 고난 행군 한창 벌어져서 한쪽에서 굽누는데 그때 잠수함이 세상에 남조선에 와 이게 걸레당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게 진짜 북한에서 온 잠수함 맞다 해서 제가 직접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 개낚시키자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저 완전 그때 충격됐습니다. 무장공비는 왜 강릉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무장공비 11명을 무더기로 발견하게 됩니다. 저 영상이 있어? 군경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 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잠수함 발견 17시간 뒤에 이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8km 정도 떨어진 청악산이라는 곳에서 공비 11명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이 장면을 처음 발견하고 일대의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뭐지? 와, 진짜. 뭐지? 이게 과연 공비들 전원일까? 그렇지. 다른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그렇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이 시신들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11구의 시신이 이때 발견됐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어요. 자, 오늘 김남성 전 원사님을 휴민트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체들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진짜로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청악산 밑에서부터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당시 소대장이었고 병사 35명 데리고 수색 정찰 행대 대응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청악산 정상에 가기 한 100m 전에 거기서 갑자기 총성 소리 들렸어요. 그게 나타났던 거야. 이게 우리 곤충 소리죠, 곤충 소리. 빵 하는 소리는 이게 미아래치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계속 간격으로 이렇게 한 발씩 딱딱 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앉아서 은폐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발 난 이후에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11발.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보자. 소대원들을 다 불러서 딱 현장에서 딱 봤는데 요 옆에 10명이 누워 있었고 뒤에 앞에 한 명 누워 있더라고요. 집단 자살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죠? 아니, 왜냐면 집단 자살은 뭐 총을 쏴야 되잖아. 다 여기를 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뒤 묶여 있잖아요. 세워놓고 옆에 와서 딱 똑같은 자리에 쐈으니까. 처형식이네? 처형식이죠. 묶여있는 게 의문이네요. 언제 묶였는데? 그 처음엔 딱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측 민간인 인지를 혹시 처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전형적인 처형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장공비다라고 딱 확신했었어요. 이게 정말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북한군인지 구분이 안 모르지. 갔어요. 그때 몰랐지 진짜. 몰랐으니까. 왜냐면은 복장이 왜냐면은 일반 티셔츠에 우리가 잘 입는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있으니까 누가 군인이라고 북한군이라고요. 시체들 수습하시면서 이렇게 뭐 수색을 좀 하셨나요? 사단 수색대대에서 그다음에 기무에서 왔습니다. 이제. 기무에서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사주 경계하고 저는 서대장이니까 이제 와서 이제 현장에 같이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권총하고
일부 수첩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서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뭐 유서의 대략적인 내용이 김정일 장군님 죄송합니다. 작전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떠나겠습니다라는 거였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장군님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드나요? 그거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그 세례 당연히 못 당연하다고. 박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마 북한에 그냥 여기 한국에 안 오고 북한에 있었다면 세뇌돼서 배로 쫄쫄 굴면서 장군님 제리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 이러고 아마 살았다. 지금도 아마 죽어서 깁니다. 아마 그 고생하면서도. 세뇌 당연히 못 박습니다. 이번 그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그 1996년이죠. 그 통일전략연구소라는 데서 이 사건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쟤네들은 다 집단 자살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그렇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원래는 3인 1조로 이제 난파가 된대요. 조장이 있고 이제 조원 2명이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검거되면은 조장이 조원을 사살한 다음에 먼저.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거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조장은 이제 전투를 나갈 때 조장의 임무는 작전 임무 완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 유사시 이제 집단 자살 시키는 사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냥 역할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역할이 그거고 어릴 때부터 이제 뽑혀가서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자폭 정신입니다. 맞았지. 자폭 정신.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뇌가 손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의료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뇌만 손상이 안 되면 다 복구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거의 SF 어릴 때부터 원칙이 관자놀이를 관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 아직도. 이 11명은 다 뱃사람, 해군들이에요. 잠수함 승조원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뱃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색이 진행되면 100% 잡힌다, 이거는. 수색 시작. 그리고 이건 뭐 잡히면 불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자포하라. 이게 사실은 죽은 11명 중에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원이라는 사람의 계급이 대좌였어요. 대좌? 대령. 쏜 사람보다 죽은 이 김동원 대좌의 계급이 더 높았어요. 그거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책임자였고 굳이 그 배에 안 타도 될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 배에 굳이 탔다? 그리고 11명 시신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쪽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실을 시사하는데 아마도 추정 가운데 이 김동원 대좌는 이번 대남 침투의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루트로 대남 침투를 잠수함을 이용해서 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고위 정보를 김동원 대좌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두 번 온 게 아닌 사람일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꾼이라고 해요. 꾼. 바다 밑에 길을 다 아는 사람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김동원 대좌가 산채로 대한민국 군에 넘어간다면 줄줄이 다 불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복귀하는 길일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김동원 대자가 대자잖아요, 명칭이. 그 이중 영웅이에요. 공화국 영웅. 이중 공화국 영웅은 두 번 왔다 갔다 한 소리거든요. 두 번을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성공하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이 이 끔찍한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11명의 시신이 발견되니까 공비가 11명이 다인가. 사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장공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불과 10분 전 아주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장공비 일당 중 한 명이 긴급 생포됩니다. 무장 간첩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오후 경찰에 생포됐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현재 생포 간첩을 상대로 침투 경위와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포된 무장 간첩은 인민무력부 소속 잠수함 승무조원 31살 이강수입니다. 우리나라 나올 때도 국방군, 해군고 함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길에 그 탐지기 쏘는 걸 우리 받았습니다. 받고 유유히 피해왔습니다. 북에서 듣기는 그 남조선이 못 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차들이 별로 많고 또 이 거리도 그 생각과는 다르고. 자, 이게 우리 이전까지 알아본 내용에서 11명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11명 넘어와서 11명 다 죽었나 보다라고 우리 판단하고 그렇지. 그래서 정말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한 명이 잡힌 겁니다. 자, 좀 영화 같은 반전이 벌어진 건데 어때요? 이 한 명만 생포가 된 건가요? 광수 씨 뭐 저하고 잘 알고 가끔 한 잔씩 하는데. 아, 친하세요? 그럼요. 우리 뭐 같은 군인 출신들이니까. 대이고 나는 중위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하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는 이제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작전을 짠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잠수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려면 그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20몇 명이 다 욱 몰려갈 수가 없으니까 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가고 뿔뿔이 그 도로를 넘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그 2명만 지나가는 것처럼. 광수는 그 전투원이 아니잖아요. 이 뱃사람이니까 이게 어리버리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 나름대로 이제 차가 지나간 다음에 도로를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대박. 어두운 밤이고. 어두운 밤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투대우를 따라간다고 따라간 것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런닝맨 광수랑 비슷하네요. 이름도 이광수야. 그러니까 저 친구는 원래 그 낙오가 안 됐으면은 그 11명 사살돼가는데 12번째 사람이 됐어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뱃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운이 따른 거예요, 천운. 미전투원이니까. 와, 대박이다. 아니, 우리 시민한테는 그럼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잡혔냐면 9월 18일 오후 4시 반 강릉에 있는 강동 파출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놓으세요? 했더니 지금 그 파출소 근처에 사슴농장을 운영하던 한 부부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수상한 사람이 지금 농장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방관 2명이 칼빈 소총 2정에 장전을 하고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딱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 나와 혹시 계시면서 지금 우리 저기 바깥 양반이랑 그 이상한 수상한 남자가 있다. 무장 공비로 보이는 남루한 남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관 한 명이 이제 칼빈 소총을 들고 꼼짝마 손 들어. 그래서 그 생존자 이광수 씨가 이제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고 손을 들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무슨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내려서 허리춤으로 이렇게 갖고 가더래. 그래서 옷을 이렇게 드는데 딱 보니까 총? 그 45구경 권총이 보였어요. 45구경 권총은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경관 한 명이 몸을 날려가지고 손으로 쳐서 딱 총을 떼버리고 나머지 경관이 다시 한번 배 복부에 칼빈 소총을 겨누면서 꼼짝마! 손 들어!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북에서 왔다고. 그래서 허리띠 가지고 손을 묶었는데 그러니까 좀 꽁꽁 묶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세게 묶었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광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이렇게 거칠게 다루지 마시라요. 그래서 넘어가 됐습니다. 살살. 아프니까. 살살해. 정말 우리는 그 농담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광수 씨가 그때 만약 이 권총에 손이 갔다고 하면은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은 김 교수님 설명해 주실 때 날짜를 보니까 시체 발견되고 있는 같은 시간대예요. 어머. 같은 시간대예요. 어머. 진짜 20분 차이예요. 20분 차이로 시체 발견되고 있을 때 여기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천운이다, 천운 이 사람은. 이광수를 생포하는데 1등 공신은 민간인 홍사근 정순자 씨 부부입니다.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광수를 생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옷으로 그냥 나가면은 내가 신고행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복을 갈아입고 낫을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간첩 2가 요구한 물 한 컵을 내주고 송이버섯을 따러 왔느냐는 등의 평범한 말을 차분차분 건네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신고는 해놨으니까 그분들 올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손이 따라가 도시죠. 그렇게 그 사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를 말리는 5분. 드디어 강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도착했고 홍 씨는 경찰관과 힘을 합쳐서 권총으로 대항하려던 이광수를 몸으로 제압했습니다. 방송 말에 의하면 이제 낙오가 돼가지고 뱅뱅뱅뱅 밤새껏 돌았거든요.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한낮이 되니까. 그리고 농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선은 그때 이 권총 하나하고 이게 AK 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생각은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인민군을 좀 도와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에게 이거 식사 좀 해다 달라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있던 밥을 준 거예요. 그랬다고 밥을 이제 방금 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앉아 있으라고 이제 밥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광선은 이런 상권에 전화가 있을 줄을 몰랐어요. 오, 북한이 그러니까. 너무 얕잡아봤구나. 경찰에 와서도 이게 뭔가 해가지고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래요. 광수 씨가 잡힘으로써 이게 11명이 아니로구나. 또 있구나 이거 그걸 알은 거예요. 이제 인원을 알아내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 남북의 문화 차이 때문에 벌미가 잡힌 거네요. 그걸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나? 안 시키나? 그냥 나만이 못 산다고만 거짓말하라고만 배워주니까. 승무원이니까 알려주지 않은 또 이 사람 한 말 중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함경도 출신이잖아요. 전 함경도에 살 때 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선회? 네, 회는 이렇게 그냥 지져 먹거나 뭐 삶아 먹 이런 거라고 생각했지 이게 고기를 회 떠서 먹는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함경도에 회냉면 있잖아요. 그건 못 먹어봤어요. 그거는 한국에 와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양에서나 먹을 법한 회가 대한민국엔 당연히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어회 한번 가져다 바쳐보라고 자기한테. 근데 진짜 왜 그렇게 말했냐면요. 이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회가 있을 리가 있냐. 그것도 광어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로 광어회를 대령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놀란 거지.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북한에서 광어회도 먹고 좀 그랬나 보다라고 그렇지. 같은 함경도 출신이에요. 일부러 떠보려고 그런 거지. 못 먹어봤어요. 자기가 아는 것 중에 제일 고급 요리를. 고급스러운 얘기를 댄 것이. 저는 평양에서 22년 동안 살면서 회라는 걸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렇구나. 평양인데? 북한 사람도 아니, 회라는 자체를 몰라요. 지방 사람이 지금 아니, 연미를 회라는 느끼고 자체를 있어. 몰라. 짜게 해가지고 밥반찬을 해서 이렇게 먹는 거지 어디 그 고급스럽게 생생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우리 원사님 혹시 이광수 씨 만나보셨나요? 작전이 끝나고 만나봤습니다. 끝나시고. 작전 49일 작전, 소탕 작전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그 해안 침투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해안 초소에 병사들이 근무 쓰잖아요. 근데 이광수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사람보다 개가 제일 무섭다. 개요? 왜 그러냐면은 멍멍개? 네. 멍멍개, 똥개 같은 거, 왜요? 똥개 같은 거. 왜? 왜 그러냐면은 침투하다 보면 바시락 소리 나도 개가 기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한게 이게 이광수가 개가 제일 무섭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해안에 있는 해안 초소는 전부 다 개판이었어요. 개를 한마디에 그 말 때문에 전부 다 초소에서 초소에 전부 다 개 한 마리 키웠어요. 개 한 마리. 이게 얼마나 군인들한테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보를 개판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 공비가 그러는데 개가 무섭다더라. 전방이 개판이 됐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이제 사오기도 하고 의도기도 하고 해서 초소로 개 키워왔어요. 하긴 북한은 군대들 다 개를 키우잖아. 무장공비 이광수 체포 후 이 소탄 작전은 급속도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자, 무장공비가 생포가 되는데요. 무장공비를 생포했을 때 우리가 궁금해야 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였을지. 북한 무장공비들의 남한 침투 목적은 충격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암살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 당시 96년 10월 10일에 춘천에서 전국 체전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내일부터 강원도 내 4개 도시에서 제77회 전국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침투를 해서 춘천까지 남조선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으로 잠수정을 타고 침투했다. 우리 정부에 이렇게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체전 전까지 이들이 낚시꾼으로 위장을 해서 춘천까지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암살 무기를 갖고 개막식이 열렸을 때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총은 낚시 가방 안에 숨기고 라고 정부가 한때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기가 10월 10일이거든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네, 당시 북한이 권한의 행군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고 또 이 대남작전에서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서 뭔가 대남작전에서 큰 성과를 세우면은 네, 뭔가 좀 면이 서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이런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생존자가 없잖아요. 그 유일한 생존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대통령 암살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돌아가던 중이었고 이 사람들이 찍은 것들을 보게 되면 군 부대라든지 예컨대 레이더 시설이라든지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여기에 사진이 있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안 잡히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걔를 도망다니면서까지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임무 의식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암살조랑은 애초에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거기다가 대통령 암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이건 전면전이에요. 아니 저는 뭐 일단은 전면전이지. 이 생존자는 그 승조원 그 작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광수 씨지 않았습니까? 증거만 봤을 때는 암살이 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암살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암살 저격용 라이플이 한 개나 나와야 돼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그 무기들을 보면은 뭔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뭐 AK 소총은 기본이고 RPG를 그 로켓이라고 해서 로켓 추진 수탄이에요. RPG까지 있었어. RPG까지 있었어요. 빵 쏘는 거. 우와, 단순한 무슨 뭐 정찰이든지 그게 아니라 뭔가 전투와 교전을 준비했다 이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약간 보급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왜냐면 보세요. 대공포 싣고 왔죠. M16. 우리나라 그다음 미군들이 쓰던 소총 가져왔죠. 당시 북한이 이걸 들고 훈련한다는 건 그때 당시 우리 군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애잖아요. 아까 대공포 나왔죠. 실탄도 엄청 많이 싣고 왔잖아요. 이건 종합해 보면 우리 주요 민간 시설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어마무지한 어떤 테러 행위 정도는 최소한 이들이 염두에 놓고 보급을 하거나 직접 테러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의 모종의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니까 단순히 정찰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해상에서 예를 들어 잠수함이 발견됐을 때 부상을 해서 그때 교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약간의 이제 중화기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전일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잠수함에 이 종철국사라니까 북한 이 남한에 들어와 있는 그 공작원들이 있어요. 이제 간첩이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선기나 통신기를 제공하는데 이 교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전기 개발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공작원들이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함이 새로운 무전기, 그다음에 교신 그 교육하는 전문 통신 기술자 3명을 싣고 들어왔어요. AS 들어왔구나. 그래서 AS 맞다. AS 집중하자. 기사님이 잠수함 타고 이거를 어디 가서 고치지를 못해. 맞아. 연락이 안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다 수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잠수함 사고가 나. 이 북한에 이제 아날로그요. 그때 아날로그니까 남한처럼 미국처럼 이제 첨단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날로그로 이제 작전을 하다 사고. 아니 김지인 기자님, 그러면 이거는 약간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다를 발표했다.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명수 대표님이 이광수 씨 본인에게 이제 들었잖아요. 이광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광수는 조타수였다. 작전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절대 안 하죠. 이 전투요원 3명 이상이 타고 있었고 이 작전조 전투요원이랑 비전투요원들이랑은 같이 대화도 안 했을 때예요. 제가 안에서도 약간 혼선이 약간 생기는 게 그 아까 우리 처음 잠수함 얘기 나올 때는 뭔가를 아무튼 일단 완료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잠수정의 작전에는 첫 번째 단순 정찰을만 할 수도 있어요. 이광수의 설명처럼. 또 무언가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목적 포석으로 잠수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지가
이 강릉뿐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가면서 또 다른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게 물품 전달이든 아니면 이미 파견돼 있던 대한민국에 숨어들었던 감축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작전이었든 잠수함이 한번 뜰 때 북한 입장에서 보세요. 그 동해 해상에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함정이 떠 있었다고 했어요. 그 함정에서 소나 음파 탐지기를 쏘는 것까지 밑에서 보면서 유유히 피해왔다고 했어요.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경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경계까지 뚫으면서 오는데 단순히 한 가지 작전만을 갖고 침투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 촬영 갈 때 예능 한 번에 한 방 4회차 말아오잖아. 우리가 한 번 나갔을 때 여러 건. 그렇지. 맞아. 아니 택배를 해도 하나만 배달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묵등 배송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하죠. 공구같이. 이 생포된 이광수가 털어놓은 거는 대한민국 침투 목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광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장공비 체포작전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침투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장 공비가 지금 몇 명이야. 맞아. 인원이 여러분이 중요하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면 혹은 합참 의장이라면 이광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건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잠수하면서 리스트가 발견됐는데 파견된 무장 공비가 20명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시신이 발견된 건 11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20명에서 11명 빼면 9명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작전을 세우는 게 타당하잖아요. 근데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다. 진짜. 뭐예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원보다 최소한 무장 공비가 6명은 더 있다는 거고 이 6명이 지금 하루 다 지나가는데 어디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고 이 6명이 대공포를 들고 어디로 쏠지 500m 날아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일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 순간 우리 군의 모든 수색 작전의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 증언 전까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없지. 그 이광수님과 소주를 마시는 이명선 대표님. 그러니까 그 강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강수가 딱 잡히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본 거예요. 11명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던 해군들이야 이게. 잠수함 승조원들이고 그 해상도 하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광수는 본 게 있잖아요. 근데 잠수함이 출발해서 올 때까지도 광수도 자기네 그 기관원들 외에는 몇 명이 타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모양이에요. 거기 2개 조가 타고 있거든요. 안내조, 정찰부, 그다음에 공작조 이게 2개 조가 탔는데 사고가 나서 잠수함이 발도로 불끄덕 올라오고 나서 이제 붐빈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들을 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자기가 뭐 이렇게 해주면서 못 봤던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24명인가? 성함은 25명인가? 6명인가? 7명인가? 그래, 어쨌든 이것이 보면은 25명, 20명이 이게 이 정도 되느나 이게 혹시 30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합참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제 작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넘어가려고 할 거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떼거지로 안 간다 이거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지금까지 굉장히 폭풍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으면은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현재 우리 전군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침투한 무장 공비를 완전히 포획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육해공 3군은 공조체제를 갖추어 완벽한 입체 작전을 펼쳤습니다. 육군은 무장 헬기를 동원해 간첩들의 도주로를 감시했고 해군은 고속 경비정과 초기함을 띄워 해상을 차단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들도 강릉과 원주, 예천 등에서 긴급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거 소리 막 지르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군인이 여기 있고 장교 한 명이 여기 군인 보고 이제 너무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떨리지. 이야. 이게 지금 게릴라전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작 10대 명이잖아. 맞네. 이걸 잡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44,000명.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18일인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11명의 이제 무장공비를 사살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주민들의 신고. 이야. 주민분들의 신고가. 그래서 강릉 시민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네. 어떻게 뭐 군인들이 뭐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빠져.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애들 잡힌 그 수첩 같은 거 보면은 초소가 뭐 있는데 뭐 들어가면서 군인들끼리 나눈 대화까지도 막 받아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차단하는데 그 시민들의 신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메꾼 거죠. 간첩들 막 수첩에 그런 거 적어놨겠다. 남한에 오면은 개와 시민을 주신다. 장군님께 알려라. 모든 집에 전화기가 있다. 모든 집에 전화기가 있다. 왜냐면 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또 민방위 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 아니라 사실 군인이야. 전 군인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비군이 예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 신고를 부추기려고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삐라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전단지라고 하는데 전단지. 그때 이제 삐라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진짜? 삐라를? 제가 풀었다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또 부린 게 아니고. 삐꾸남이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맞네. 이게 요즘 또 누구지? 그 본인 필체. 네, 이광수의 본인 필체예요. 아, 자필이구나. 이광수 사진. 생포된 이광수 상의가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는 이번에 동지들과 함께 행동한 조타수 이광수입니다. 나는 현재 살아있으며 동지들도 투항하면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투항하여 같이 삽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안전보장증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선전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김남성 원사님 전 원사님은 삐라 뭐 우리야 지금 이제 너무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거라 근데 굉장히 선명하실 것 같아요. 기억.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게 보니까 감이 새롭네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수색 정찰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헬기에서 이제 이광수가 이제 잡혀서 이제 잡힐 쓰고 하다 보니까 주민 신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인 신고도 많고. 그러겠지.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삐라 때문에 이 강릉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작전 끝나고 이 청소 하나 중대한 청소를 해야 되나? 무슨 뭐냐고. 다치고 이거를요? 네? 진짜 다 주웠다고 일부러 또. 또 짓고. 엄청 많아서 이게 진짜 이게 브레지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다 주웠어요. 당시에 수류탄이 터진 일이 있어요? 수류탄이었죠. 수류탄이 왜 터졌어요? 그 수류탄 사건이 잠수함 끝나고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이제 9월 19일이죠. 19일이요? 네, 19일 날. 주간에 이제 그 오리동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후에 작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장님이 중대장, 소대장 모여서 지도 이제 펴놓고 판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사가 수류탄이야. 순간 수류탄이야. 순간 딱 쳐다보는 사이에 꽝 터진 겁니다. 어디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옆에 터진 겁니다. 이거 노린 거구나. 공비가 던지고 저희들은 못 봤는데 공비는 우리가 반 거지. 컵까지 공비가 온 거네요, 오히려. 그렇죠. 던졌으니까. 낮에 했을 때? 낮에. 그래갖고 꽝 하는 소리에 우리는 다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일부 이제 인원들은 조금 파편 맞고. 사망한 사람도 안 계시고. 사망은 없고. 다행이다. 근데 최초 발견자가 교전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류탄이다 하고 경고를 해가지고. 네, 그 병사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병사들은 사주경기 하고 있었으니까. 한 병사들이 먼저 받고. 끔찍하다. 야. 국군 수색대가 제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 것이 뭔가면 북한 전투원들 공작원들이 지금 탈출하니까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주의소거든요. 주의소. 예, 그 주의소기 때문에 주의소를 치면 그 무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전기 있으면 자기들의 행동을 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만 항상 이제 이게 주의소
경계를 철저히 하라. 덮친다. 누구든 언제든 덮쳐온다 이게. 이렇게 덮쳐오는 거라고. 야, 근데 지금 한 10명 남짓한 북한 공자원들이 공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은 사실은 퇴각하는 작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뒤쫓는 입장인 줄 알았지 오히려 역으로 지휘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게 소름 돋는데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수단 터지고 산을 쳐 그 방향을 봐야 하잖아. 딱 보니까 우리 그 병사가 1시 방향이라고 하더라고. 봤구나. 1시 방향에. 공비를 봤구나. 네, 공비를 본 거죠. 네. 1시 방향에 3명이 있더라고. 어머, 왜 있어요? 그게 3명이요. 1시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병사 1시 방향에 해서 사격을 했어요. 일제히. 그래서 어떻게 사격을 했는데 소대장하고 병사가 일제 사격했는데 2명은 도주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한 명은 이제 바임 좀 내려와서 우리인데 하고 이제 대응 사격 하는 거지. 사살됐나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잡았어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을 잡았는데. 생포하셨나요? 아니 사살. 남은 2명은요? 남은 2명은 도주했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어머 사격을 하는 거예요. 2명은 빨리 빠지고. 빠지려고 커버하는 동안 빠지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네. 군 복무 기간 중에 적군과 교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 그 현장에 있으셨어요. 근데 막상 당시 27살이셨어요. 네, 27살. 어리잖아요. 시신을 봤어요. 죽겠다. 작전하다가. 근데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침도 못 생겼죠. 겁나지 사실. 겁나서 진짜. 두려움은 좀 있었지 사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가족도 있으셨을 때? 예.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있었어요. 일찍 불급 때? 그 작전 이제 하고 나서 그날 그 이제 어리골 한 명 사살하고 나서 수류탄 터진 날? 네. 그날 이제 갑자기 이제 저녁 때 이게 유서를 다 일일이 써가지고 이렇게 주다가 진짜. 확실히 모르겠구나. 그래 이제 막상 쓰려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쓰긴 썼잖아요. 전 썼죠 이제. 뭐라고 쓰셨어요? 이제 저희 어차피 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자식도 잘 키워달라. 잘 아이가 키워달라고.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살이었어요. 애기 잘 키워달라? 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나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 계시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뭐 본인이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서 이렇게 보냈다니까. 27살에 그래요. 그 작전에 참여해서 유서까지 쓸 수밖에 없는 실제로 교전을 했으니까. 맞아요. 수류탄이 앞에 터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얘들이 지금 우야 노출시키는 이렇게 공격하고 이걸 딱 반 거예요. 이게 두 개조가 있다. 유인조하고 복귀조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간파했죠, 이제 우리 합참이. 그런데 지금 얘들이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아직 그 수색 그 역량이 그 군사분계선 이쪽에는 아직 등한 시대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촘촘히 꼽은 거예요. 이게 얘들이 글로 올 것이다. 분명히. 그하고 이제 전투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복귀조들이 4명이 가다가 또 자기네 이제 상황이 막히니까 또 두 개조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술적으로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저쪽 진을 보내고 여기서 노출시켜서 전투를 하고 여기에 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전투를 벌이고 나면 이쪽에서 추격하는 조가 더뎌지잖아요. 그렇죠. 빨리 몰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잘 풀리면은 뭐 계획대로 되겠지만 이게 만약 꼬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길을 잃어요.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결국에는 내가 어딘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모든 전쟁에서 패전의 가장 넘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보급이 보급. 삼국지 봐봐요. 보급 끊기면 다 망해요. 맞아요. 여기 개인이 지금 그 몇 명씩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보급이 바로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의기양양했다고 해요. 민가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거 훔치고 뭐 만찬도 벌이고 하다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결국에는 한 무장공비는 이제 막 수술을 마친 옥수수 단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옥수수도 먹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고 수색조가 이제 그 농가를 덮쳤어요. 딱 보니까 옥수수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꼈어. 그래가지고 수색조가 옥수수 단에 손을 쑥 넣으니까 뭐야? 뭔가 물컹하게 잡힌 거야. 어디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3번 나오라고 이 자수 권유를 했다고 해요. 나와라. 살려주겠다. 나와라. 했는데
이제 권총을 들고 이제 총을 쏘면서 반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살을 했죠. 그 사살한 시신을 이제 꺼내 보니까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이제 권총을 손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했다고 하고. 와. 옆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참 보면 마대자루가 또 있었는데 마대자루에는 그 이 곡식 나다들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막판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진짜요. 자, 이제 남은 무장공비는 단 3명. 자, 그런데 36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수상 작전에서 잡은 무장공비는 0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장공비와 우리 군의 숨막히는 전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12일 동안 11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36일 동안 한 명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12일 동안은 사실 우리가 수색도 잘했고 잘 잡아왔고 잘 저격했고 잘 사살해 왔어요. 남은 3명이 이게 즐긴 거예요. 얘들이 정예 중에 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비 3명이 강원도 전 지역을 36일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걸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야, 저기 다 다닌 거야? 홍길동이야? 이렇게 되는. 우측에 저 위쪽은 이제 38선 같은 곳이고 저기까지. 세상에. 보세요. 고성이 가장 휴전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고성부터 아래로는 대관령 이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차로 가더라도 안 막혀요. 2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 위로. 네. 강릉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 소양 오면은 춘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양구를 나눴으니까 가능했나 보다. 왜냐면 능선만 가니까 빨리 가잖아요. 하루에 몇 수십 킬로 가요. 그러네. 우리는 수색전 하면 하루에 많이 가야 3km 갈까 봐. 그러니까 천천히 찔러봐야 되지, 쪄봐야 되지. 거기다 충격전 오니까 어디서 수류탄 날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요것도 우리 군이 추후에 복원해내고 유추해낸 게 이 정도지 실제로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한 동선까지 친다면 공비 3명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더 활발하게 넓은 범위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여기 저기 보면 용평 스키장이 있잖아요. 용평 스키장. 용평 스키장에 거기서 그 3명 중에서 그 인원들이 가면서 매점 들어가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오락실에 잠자고. 오락실에 가서 사이다는 훔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훔쳐먹죠. 그럼 어떻게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주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야간에 들어가서 매점 취했지. 9월이니까 야간에 들어가서. 자, 작전이 난항에 빠질수록 희생은 더 컸습니다. 이 사건에 희생된 국군 전사자가 총 12명이었고요. 그중에 7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36일 동안 희생이 됐습니다. 자, 무장공비들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남으려고 했을까요? 그 교신 그걸 어떻게 돼 있다는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을 안내한 이 전투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공작원, 이 통신기술자를 넘겨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가 살아있었던 거죠. 잠수함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잠수함은 다 처리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복귀죠. 이거를 넘겨보내야 된다.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이제 그 항전을 한 거예요. 우리 이 군사분계선을 막았거든요. 촘촘히 그냥 모든 오솔길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그걸 뚫으려고 하다가 또 못 뚫으면 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국군 여러 부대가 동원되다 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특히 공수 우리가 그 하늘에 띄우지 말아라. 아래서 쏜다. 이거. 자,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강릉에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 49일 만에 최후의 교전이 일어났다. 징글징글하다. 49일. 그 유명한 연화동 전투입니다. 실제로 연화동 인근에는 이 기념 공원도 마련돼 있고요. 공비가 숨었던 지점까지 지금도 딱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아예 북한으로 못 넘어가게 아예 이 군사분계선 이남은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연화동에 무장공비 2명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연화동 인근의 자연휴양림에 우리 국군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자연휴양림 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우리 국군 2명한테 무장공비 2명이 딱 발각이 됩니다. 아이고야. 오후 3시.
9월에 잠수함 침투했잖아요. 이때가 11월 4일.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2대2예요. 매복 작전 중 우리 국군 둘, 공비 둘. 이 공비가 얼마나 태연하게 행동하냐면 우리 군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대! 하는데 이 무장 공비 2명이 이렇게 야, 니네 703 애들이냐? 야, 고생 많다. 어머야. 야, 우리 지금 이동할 거니까 같이 이동하자. 나와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정확히 남한 말로 야, 니네 703 애들이지? 이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나만 말로? 하지 언니 당연히. 나 지금 배우고 나오잖아. 3대대 선임하사야. 속이는구나. 직접까지. 야, 703 애들 나와. 나 지금 3대대 선임하사야. 가자. 보이면 쏠라고. 나오게끔 유도하라고. 우리가 매복하고 있어. 암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군이 대단한 게 3대대는 이미 그때 이동을 했거든. 그걸 알고. 여기에 3대 선임하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공비 2명하고 우리 국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총알을 발사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때 2명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 못했어요. 서로 총격전만 있고 공비들이 또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3대대라고 말했던 공비들이 M16을 들고 있었는데 3대대는 그 당시 M16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지금. 2차전. 그때 이제 3군단 기무부대장이었던 오영안 대령이 원래는 그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 본부가 있던 지상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작전 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거가 아닙니까? 근데 명령이 산속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비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산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요. 오영환 대령이. 근데 부하들은 말려요. 너무 위험하다고. 대장님 여기 계시라고.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전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침이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 느껴져. 앞에 거기 옆에 그 계곡이 있었고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엔 뽀얀 안개가 있었거든요. 저기 심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프라시를 딱 붙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비가 있었던 거죠. 교전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저쪽에서도 이제 반격이 있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측은 그 안개 때문에 이 공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사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탕탕탕 총소리만 들리고. 근데 공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군 오영환 대령이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왜냐면 가슴에 달려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 맞아. 계급장이 딱 아침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오영환 대령님은 거기서 또 순복을 하십니다. 오영환 대령님, 그다음에 서형교 대위, 강민성 병장 3명은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이 공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날도 결국엔 2명 다 호탁을 못한 거예요? 이 2명이 우리 군 3명을 전사시키고 14명을 부상을 입혔잖아요. 이 총격전이 있고 나서 3시간 후, 그러니까 오전 10시, 아직 아침이에요. 오전 10시, 당시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이 공비 2명이 숨어있던 위치를 특정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포복으로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는 지점 20m까지 포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공비 뒤로 해서. 그래서 공비 뒤 20m 전방에서 소총을 딱 겨누고 마지막하게 투항하라. 투항하라. 근데 공비들이 그때 투항하지 않고 대응 사격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장선용 그때 상사가 2명을 다 사살을 하고 49일 만에 공비 소탕 작전이 진짜로 종료가 됩니다. 무섭다. 잠깐만. 이상해. 지금 23명이 죽었다고 했죠? 죽었지. 그래서 마지막 2명 하고 사살했고. 그럼 25명이잖아요. 다 죽었네.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한 명이 안 잡혔는데 이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생존 가능성이 많지 않고 그 날씨에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그 날씨에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복장들이 여러 옷 상태에서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걸 뭐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군 병력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선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다음에 작전을 종결하자.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49일간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하지만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품에서 20여 년 전 온 세상을 놀려웠던 강릉의 자폭 영사들, 삶이냐 죽음이냐 생사를 판가리하는 최후의 시각에 그들이 주저없이 택한 그 길.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자폭을 각오함. 장군님 안녕을 바람. 김정일 장군 만세. 수십만에 달하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25명 전사들의 영웅적 위호는 오늘도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는 리철진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리철진?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아니에요? 리철진. 영화 좀. 유호성 씨. 그 장진 감독의 영화 간첩 리철진. 간첩 리철진. 영화에서. 맞잖아요. 영화였어요, 그거는. 못 봤어. 근데 이 내용이 아닌데? 아니에요. 이 내용. 그거는 돼지 정액 훔치려온. 그러니까 맞아. 간첩 리철진은 슈퍼돼지 훔치러왔다가. 그런 영화 있습니까? 예. 우리 선주 이름인데 이철진이. 아, 그래요? 이름이 달다 보이는데 우리 선주는 임철진인데. 철진이라는 이름 되게 저희 사촌 오빠도 철진이. 철진이 좀 많아요, 북한에? 이 철진이라는 이름 너무 흔해요. 아까 분명히 25명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광수 씨를 제외하면 26명이 맞게 되는 거죠. 자, 리철진 바로 오늘의 시크릿 코드로 뽑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원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25명이다 얘기도 있고 26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광수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했거든요.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전사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26명인 걸 알고 걔네들은 이제 25명을 했지. 근데 한 명이 빠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광수, 이광수.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전향을 했잖아. 그러니까 전향을 하니까 거기 이름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를 제외해서 25명이니까 26명이 맞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한 명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공화국영웅칭호가 됐다라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 북한 내부에서도. 한 명이 뭐 살아갔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족사를 했다거나 뭐 굶어 죽었으면 북한에서 그 영웅 취급 안 해줍니다. 굶어 죽으면? 그렇죠. 전사하다 죽었. 왜냐면 한국 국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영웅 칭호를 주거나 이러지. 그런 흔적 없이 그냥 실종돼서 죽었다 했을 때는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귀순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전사자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이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공작원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계속 그냥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렇게 표류하다가 올랐다. 공작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사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공작원으로서 신분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그런 가설이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고향에 바로 여기 참가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우리 고향에서는 이 사람들을 참가했는데 영웅집이라 했단 말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군당에서리 책임비서가 이 사람들 군당에서 찾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가는데 바로 그때 이게 군당에서 책임비서에서 장령 들어와서 평양 갔단 말입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평양 가서 영웅칭호 그 수여받고 그다음에 그 다른 가족들은 자식 있는 사람들도 다른데 뭐 혁명하거나 그렇게 보내고 내려왔는데 집집마다 이 자폭 정신이란 거 이때부터 자폭 정신이란 그 현수막처럼 구호를 써가지고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쓴 집은 대단한 완전 혁명가 집이처럼 그 족자를 썼단 말이야. 집집마다. 가훈이 다 자폭인 거예요? 야, 자폭이요? 집에 이 집 열면은 자폭 써 있고 저 집 열면 자폭 써 있고. 지금 자폭만사성. 네,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전 완전 이게 그때는 쟤는 그때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영화를 보면 얼마 울고 나 이 감상문 쓰기만 울며 썼습니다. 진짜 아이고. 이걸 보고 너무 눈물 나고 감동 나봐서. 그러면 목적도 분명히 가르쳐줘요? 왜 남파되는지? 그건 가르쳐는 안 줍니다. 그러면 조국 통일. 근데 말한 건 조국 통일이랍니다. 혁명하러 오다가 그런 거네. 조국 통일 혁명을 위해서 그걸 이 사람들이 자기 한 몸 바쳤다 하지 다른 말 안 한다. 이 사람도 공식 설명은 뭐냐면 공해상에서 훈련 중에 기관이 고장난 거야. 표류하다가 우연히 남쪽에 들어온 거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공화국에 귀환을 하려다가 적지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교전이 벌어졌고 장군님 품에서 영생하게 됐다. 그런 거죠. 북한은 오늘 발표한 인민무력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소형 잠수함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에 일어난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어 북한 군인들이 적지대에 상륙함에 따라 무장 충돌이 있은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102틀 만인 오늘 북한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임명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잠수함 침투 사건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외교적 용어인 유감 표현으로 사과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재발 방지도 천명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무원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 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다. 오늘 북한에 송환된 유해는 모두 24구로 북한 측은 의장대까지 동원해 최고의 격식을 갖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쭉 보니까 북한에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딱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매우. 인정해. 예, 그 송 이야기가 궁금한데. 사실 인정을 하긴 했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한 인정은 아니었어요. 깊은 유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깊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걸 쑥 빼먹고 그냥 깊은 유감이고 막심한 인명 피해가 초래했다. 이 정도의 유감이었고 북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입장은 우리가 무장공비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이 훈련 도중에 좌초가 돼서 이제 그게 강릉으로 떠밀려 갔고 어쩔 수 없이 적지역에 오르다 보니까 우발적인 무장 충돌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미안한 거지. 무장공비 이건 우리 모르는 얘기다. 너네한테 간첩 파견한 거 이건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나는 유감이라는 사과하는 사람을 별로 나도 안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잖아. 너무 그냥 남은 미안합니다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다들 싫어하는구나. 유감은 사과가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유감스럽습니까? 그게 왜 유감이야? 김남성 원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닌 잠수함으로 인해서 진짜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하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같은 민족끼리 동민족끼리 일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제가 작전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네.